안녕하십니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사무국장 조영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영상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의 외부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이후의 게임 산업의 변화와 2021년 게임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 있는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게임 산업의 진흥과 건강한 게임 이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독립적인 자율규제기구입니다. 2018년 11월에 처음에 출범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해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코로나 대유행과 게임 산업의 변화, 그 다음에 게임 산업의 부문별 변화, 그 다음에 국내외 게임 산업의 규제 동향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게임 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 대유행과 게임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코로나가 대유행함에 따라서 전 세계의 모든 상황으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생활 양식들도 변하게 되고 비대면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대면이라든지 오프라인 중심의 활동들이 비대면과 온라인 활동으로 점점 전환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것을 IT화 혹은 컨버전스화 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렸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대유행함에 따라서 이와 같은 흐름들이 훨씬 더 크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소비들도 크게 변했습니다. 비대면 상황이 이어지면서 미디어 콘텐츠 소비의 명암이 엇갈렸는데,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프라인 콘텐츠에 대한 소비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공연, 극장, 영화 관람 등은 거의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반면에 OTT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소비는 매우 활성화되었습니다. 물론 백신이 나온다든지 해서 오프라인 콘텐츠의 소비가 회복이 될 수는 있다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 비대면 상황에서 경험했던 VR 공연들, 랜선 공연, 그 다음에 OTT 상영 등 새로운 트렌드로의 어떤 이동은 다시 코로나가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대면 상황에서도 게임은 굉장히 많이 증가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미디어들, TV, 비디오, 오디오, 스트리밍, 그 다음에 SNS 등 일반적인 미디어 이용 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처럼 게임 역시 비대면 상황에서 이용이 매우 증가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2020년 게임 이용자 실태 조사의 결과만 보더라도 모바일 게임, PC 게임, 콘솔 게임이 모두 이용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거는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통된 현상으로서 미국, 일본, 스페인 등에서 동물의 숲을 필두로 해서 콘솔 게임에 대한 지출이 매우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등 유럽에 있는 다양한 국가에서들도 게임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게임이 증가를 하다 보니 그동안 게임에 대해서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인식들도 크게 변하게 되었는데, WHO에서는 그동안 게임을 질병 코드로 집어넣고 계속 질병으로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시각을 견지해 왔습니다만, 코로나 시기에는 WHO에서 나서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대신에 집에서 게임과 같은 여가를 즐겨달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부응해서 글로벌 게임 업계가 동참해서 플레이 어파트 투게더라고 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사 게임들을 무료로 제공을 하기도 했으며, 게임은 드디어
사회에서의 어떤 인식 변화를 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게임 산업의 어떤 변화에 있어서 그동안 VR이라든지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VR이라고 하는 거는 게임을 필두로 해서 가상 어떤 현실을 느낄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 원격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PwC 산하에 있는 그룹에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보니까 일반적인 대면 교육에 비해서는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집중도도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도 게임을 통해서 어떤 재미라든지 어떤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도 향상을 얻는 데 있어서 유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동안 게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어떤 학습을 방해하는 이제 그런 것들로만 좀 알려져 있었는데, 오히려 VR이라든지 게이미피케이션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게임 산업의 부문별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모바일 쪽은 굉장히 산업이 증가했고요. 하지만 양극화도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솔 같은 경우도 동물의 숲으로 대표되는 굉장한 증가세를 나타냈고요. PC 온라인 게임은 아까 봤던 대형 게임사들이 무료 맛보기 서비스들을 제공함에 따라서 꽤나 증가를 했고, PC방이라든지 아니면 아케이드 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급감한 상태고요. 오프라인의 이제 게임 전시회들도 거의 치르지를 못했죠. 그리고 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적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지만 작은 회사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시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바일 부문입니다.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매우 증가를 했죠. 보통 아케이드라든지 캐주얼 게임 장르들이 성장을 했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용자들이 이용 시간이 더 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게 되다 보니 게임이나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 신규 게임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장르 중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어렵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진입 장벽이 있는 그런 게임들보다는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 게임으로의 유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양극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코로나 이후에 게임 산업들이 굉장히 성장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신규 게임 이용자들은 무료로 게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바로 돈들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용자들 중에서도 본인들의 어떤 생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전처럼 비용을 많이 쓰실 수 있는 분들의 숫자도 많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유입된 이용자들 가운데서도 비용을 쓰시는 분들은 일부인 거고요. 그 비용을 쓰시는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게임들 역시 굉장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게임은 CD 타이틀을 하나를 팔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비용들은 계속 들어가지만 실제 수익면에 있어서는 일부 몇몇 회사에만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바일 부분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게 중국 게임들이 꽤나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보통 원신이라고 하는 게임이 중국 게임인데, 중국 게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멀티 플랫폼을 통해서 게임을 출시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게임성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 물론 표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자들한테 큰 거부감이 없이 전달을 했다는 점에서 조금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중국 게임들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자꾸 퍼져나가는 이유는 중국 정부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판호가 잘 안 나옵니다. 한국에 대한 판호만 잘 안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국 내 게임에 대해서도 판호가 잘 안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 자꾸 눈을 해외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계속 중국으로 우리도 진출을 해야 되지 않냐, 중국 게임은 한국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중국에 못 나가는 게 너무 불평등하지 않냐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견 맞는 얘기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현재 중국에서는 자국 문화 보호의 명분으로 검열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호가 잘 안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판호를 받기 위해서 어떤 지켜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점차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하나씩만 팔아도 굉장한 큰 이득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중국 이용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환불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매출이 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득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중국으로 진출을 염두에 두셨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게임들이 자꾸 해외로 나오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겪은 문제입니다만, 먹튀 논란들, 그 다음에 일방적인 운영들에 대한 논란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XD글로벌이라고 하는 중국 회사에서 특정 게임을 종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 다음에 공식 카페를 아예 폐쇄하는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옆에 있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샤이닝 니키라고 하는 그 게임이 저 한복 역시 이제 중국에 있는 복식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입혀가지고서 논란이 되니까 바로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중국 게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콘솔 부분입니다. 콘솔 부분은 닌텐도 스위치랑 모여봐요 동물의 숲으로 대표가 될 수 있는데요. 닌텐도 스위치의 경우에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1200만 대, 그 전년 동기 대비 한 8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3월 달에 일본에서 판매가 시작된 후에 누적으로는 한 2600만 장이 이제 판매가 됐고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동물의 숲이라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일정 정도 은행에서 빚을 지고 활동들을 하면서 그 빚을 계속 갚아가고 다른 캐릭터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제 그런 활동들인데, 옛날 같았으면은 아마 저 게임이 흥행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정 정도만 성공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지. 하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과 접촉이 갑작스럽게 끊어진 상황이다 보니 정서적으로 고립, 우울감 감소,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편하게 막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캐릭터들을 죽이거나 하는 이런 일들 없이 즐길 수 있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 같은 게임들을 이용자들이 원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이 동물의 숲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저 동물의 숲을 즐기기 위한 스위치 본체라든지 아니면은 스위치 타이틀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동물의 숲의 케이스만 보더라도 게임이 사회적인 유대 강화의 도구로서의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PC 온라인 게임입니다. PC 온라인 게임은 물론 스팀 같은 플랫폼에서의 판매량도 굉장히 늘었고요. 그 다음에 대형 게임사들이 일정 기간 한정적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집에 있으면서 게임을 이용하지 않던 신규 이용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보통 저런 대형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간의 어떤
작품 출시에 대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점차 이제 연기가 되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국내에서의 게임들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중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중국 게임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것과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PC방 부문입니다. PC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거의 폐업에 가까운 정도로 타격을 크게 입었고요.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이제 가장 더 큰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일평균 이용량이 예전에는 한 25.01%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17.58%로 이제 크게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사용률만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에는 20% 미만,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곳들의 비율이 한 38% 정도였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는 3분의 2 이상이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전시회 부문은 오프라인 게임 전시회들이 거의 다 취소가 됐죠. 그 다음에 온라인 전시들에 대한 시도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온라인 시대의 어떤 전시회에 따른 문법들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마 21년에는 새로운 시도들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 혹은 작년에 어떤 미흡한 점들을 보완한 그런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 투자 부문입니다. 게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이 증가를 했죠. 5G라든지 클라우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신형 콘솔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게임 개발사에 대한 M&A가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력 혹은 잠재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가지고 계속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요거는 기존에 자리 잡고 있었던 회사들에 대한 것만이고 중소게임사들 혹은 신생게임사들에 대한 관심은 대폭 감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부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형 스튜디오라든지 퍼블리셔들은 확실히 실적이 나왔죠. 하지만 연관된 산업들, 예를 들어 실제 소매업체들, 이벤트 하는 회사들, 아니면은 하청 개발업체들, 아니면 테스트 대행사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연관 산업들이 모두 다 침체가 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아케이드 게임이라든지 VR 게임장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영업정지에 준하는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게임 산업 규제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된 규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발표되어 있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아니면 종류별 공급 확률 그런 것들을 게임 및 그 광고 선점물마다 표시를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용자들 측면에서는 모두 다 표시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아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많은 수천 종에 있어서의 어떤 확률 정보들을 게임이라든지 그 광고 선점물마다 CF 내용에도 그냥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게임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개별 확률을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해외 게임사들 경우에는 잘 지키지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그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국내 법을 어떤 식으로 강제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 기구 같은 경우에는 자율규제 관련해 가지고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법제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율규제는 강제력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그거는 법적인 규제와 그다음에 민간의 어떤 자율 규제에 있어서 실효성을 담보하는 강제력의 수단과 특성이 다른 것들입니다. 계속 문제가 있는 게임이다라고 언론에 이제 공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 게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등의 어떤 인식 전환들을 가능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수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글쎄요, 이제 자율규제가 시행된 이후에 사업자라든지 이용자들 모두 확률 공개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돼서 확률을 표기하도록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게임 광고 관련돼서도 규제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게임 광고 관련해서 등급받은 게임의 내용과 다른 광고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광고 내용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단 기준에 해당할 경우 아예 이제 제한되는 것들을 이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광고라고 하는 거는 게임과는 또 다른 표현물, 이제 콘텐츠인데 그 콘텐츠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어떤 수단을 강구해가지고 제공되지 않도록 이제 차등화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금지를 하는 것은 위헌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게임 광고에 대해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대부분 특정 국가의 해외의 어떤 게임 광고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과연 국내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지, 해외의 해외의 게임 회사가 해외의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가 노출되는 경우 과연 어디에다가 책임을 지우고 국내법에서 문제시 삼고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쪽의 어떤 규제 관련해서 애플에서의 IDFA 정책이 조금 변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애플에서 점차 조금 내세우고 있는 것들인데요. 기존에는 이용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식별 번호 등을 다른 어떤 앱 사용자, 그러니까 앱 개발자들로 하여금 내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었는데 iOS 14부터는 이거를 활성화하기 전에 이용자들의 어떤 동의를 실질적으로 득하고 나서만 이용할 수 있게끔 오히려 이제 디폴트 값이 바뀌는 형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염두에 두고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1년의 어떤 게임 산업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이 이제 계속되는 상황에서 백신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OTT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넷플릭스 등으로 대표되는 그런 OTT 서비스들과 게임과에 있어서의 이용자들의 돈과 시간을 그쪽이 더 많이 가져가느냐, 게임 쪽이 더 많이 가주냐, 이런 어떤 싸움의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용자들은 구독형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쪽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이용량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게임과 게임에 있어서의 경쟁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디어 콘텐츠들과의 경쟁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포트나이트 게임 경우에 실제 트래비스 스콧이라고 하는 음악가의 라이브 공연이 이루어졌었는데 1230만 명 정도 되는 이용자들이 이제 관람을 하는 그런 진기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게임은 단순히 어떤 캐릭터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즐기는 게임 이상의 것으로서 거대 미디어 플랫폼으로 변모를 하게 된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의 어떤 소셜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차 커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게임 역시 어떤 광고 채널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은 흐름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게임과 게이머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게임은 건강을 해치는 이제 그런 취미 생활로 인식이 됐었는데, 이제는 비대면 상황에서 가장 선호하는 취미 생활로 이제 좀 이미지가 좀 개선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게이머들 스스로도 집에 있으면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 자체가 어떤 다수의 집단이고 우리들의 뜻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지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의 어떤 게임 산업 발전을 결정짓는 주체가 바로 우리 게이머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됐고요. 어떤 사회적인 위상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도 모바일 게임은 이제 모바일 게임은 포화 상태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5G라든지 클라우드 게임들이 확산이 되면서 그리고 코로나19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죠. 그동안 이용하지 않았던 이용자들까지 신규 이용자들을 모두 다 유입하는 결과 때문에 어떤 그 모바일 게임에 있어서의 어떤 규모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구글과 애플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가 된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서 내가 이긴다면 생각지도 못한 정도의 수익을 발생을 시키겠지만, 반대로 국내에 있어서도 월 한 2,000개 정도의 게임들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도 국경을 넘나드는 게임들과 같이 상대를 하게 된다는 점은 무지무지하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요. 그 치열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게임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어떤 유형이나 장르나 그 다음에 타겟층 아니면 이제 국가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데는 실제 가격을 책정해서 파는 것이 더 낫고, 어떤 데는 광고를 통해서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을 얻는 것이 좀 더 낫고 하는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실제 게임을 구매하지 않아도 스트리밍을 통해서 향유할 수 있다는 게 큰 어떤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하지 않고 보는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의 개념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향후에는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